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꺼내어 봅니다. 살아오며 참 많은 것을 견디고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는 일도 세상살이도 고되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은 달을 거다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부서진 순간 제 마음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어떤 선택을 했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 선택을 해야 했는지를 담담히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저처럼 마음에 응어리가 진 부모님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적어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그날 들었던 말은 아직도 귓가에 맴돌기 때문입니다. 아마 평생을 살아가도 그 한마디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도 저는 아들네 집에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손주 서준이를 보기 위해 갔습니다. 제가 돌봐주진 못하더라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려고요. 그날따라 며느리 서연이가 유난히 얼굴이 안 좋았습니다. 아침부터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서연아, 어디 불편하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인다. 그 말에 서연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요. 요즘 좀 힘들어서요. 그래,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니? 나도 너 나이 때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지. 그 말을 하며 웃으려 했지만 서연이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현민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고 간단하게 저녁을 차려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은 몸이 불편해 못 왔고 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말해보렴.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어머님 꼴도 보기 싫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방안이 순간 고요해졌고 제 심장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니? 제가 되묻자 서연이는 더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꼴도 보기 싫다고요.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불편해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현민이 뭐라도 말할 줄 알았는데 그저 멍하니 밥만 뜨고 있었습니다. 현민아, 내 아내가 지금 뭐라 하는지 들었니? 엄마, 그냥 서연이도 요즘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말이 좀 심했지만 마음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너희 도우려고 내 몸 부서져라 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들어야 하니? 서연아, 내가 그렇게 꼴도 보기 싫었으면 그 말을 진작 하지 그랬니? 내가 왜 너희 결혼할 때 집이고 전세금이고 다 내줬을까? 남처럼 지낼 걸 그랬다. 서연이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감사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손주도 안 봐주시고 아버님 간병 핑계만 대시고 전 그런 어머니 안 필요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이제 더는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제 등을 보며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바람이 세차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허탈하고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도 못 꺼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본인 병세가 더 나빠질까봐 말없이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없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손주 때문에, 아들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돈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꼴도 보기 싫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무너진 마음을 부여잡고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저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더 이상은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는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들었던 그 말,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 얼굴을 보니 그제야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소? 얼굴이 왜 그래요? 눈이 빨갛잖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봐요. 그날 밤은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나온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를 그렇게까지 싫어했단 말인가. 그동안 쌓인 서운함을 넘어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불현듯 그 아이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젊었던 시절 전혀 다정하지 않았던 첫 남편이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사람을 바꿔놓던 그 사람은 밤마다 늦게 들어오곤 했고 어느 날부터는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일 때문이라며 둘러댔지만 뒤늦게 알게 된 건 다른 여자와 살림을 따로 차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애 아빠잖아. 그땐 그 말만 되뇌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린 현민이 앞에서 손찌검을 당했을 때는 도저히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한밤중에 집을 나와 갈 데도 없는 몸으로 친정도 못 가고 단칸방부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밤에는 계단 청소, 주말엔 시장에서 잡채며 김밥을 말았습니다. 그렇게 10년 저는 제 아이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현민이 고등학교 졸업하던 날 졸업식장에 같이 가준 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당시 아직 결혼 전이었지만 현민을 친아들처럼 대하는 그의 모습이 고마워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변함없었습니다. 저보다 현민을 더 챙기고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 말했을 땐 조용히 자신의 적금을 털어 채워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역시 그 고마움에 남편에게 더욱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 내가 복이 많은가 봐요. 이런 남자를 다시 만나다니.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집도 조금씩 모은 돈으로 전세에서 시작해 인천 신도시 작은 아파트로 옮겼고 그 집을 현민 결혼 때 조건부로 물려주었습니다. 명의만 옮긴 게 아니라 전세금도 우리가 다 마련해줬습니다. 대신 조건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 늙어서 힘들 때 외면하지 말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 그거면 된다. 현민도 서연이도 그 자리에서 두 손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평생 잘 모실게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몇 년 지나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걸 보니 사람이란 모르는 일입니다. 서연은 아이 낳기 전에는 그래도 예의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설날이면 조기 굽는 냄새 풍기며 집에 와서 어머님, 조기 잘 구웠는지
한번 드셔보세요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주 서준이가 태어나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서준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부탁은 처음엔 한두 번이었지만 점점 주말마다 평일 저녁마다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도 문자가 오고 밤 10시에도 전화가 오고 당연하다는 듯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정중히 거절하면 돌아오는 건 냉소였습니다. 아,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저희 엄마는 저희 언니 아이 봐주느라 바쁘고요. 어머님도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이해하는 척하면서도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남편이 아파서 혼자 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그게 제 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준이 돌잔치 앞두고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고 중고차를 한 대 사주며 애 키우려면 차가 있어야지 하고 웃어줬습니다. 그때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처럼 도와주는 분이 어딨어요. 저도 진짜 죄송해요. 그 말이 그렇게 가벼운 줄 몰랐습니다. 그게 위선이었다는 걸 이렇게 직접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니 그 말은 제 지난 40년을 전부 부정하는 말 같았습니다. 아이 하나 잘 키워보려고 그렇게 고생한 세월, 새로운 남편을 만나 어렵게 가정 이루고 다시 아이를 품어 가족을 일궜다는 자부심까지 무너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점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기로, 애써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는 제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주고 또 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다가도 어느 순간 바닥을 보게 되면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젠 제 마음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너무 주었기 때문에 무시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천천히 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는다고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운함과 배신감은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 또렷하게, 더 날카롭게 제 안을 찔렀습니다. 며칠 후 현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서연이랑 약속이 있어서.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 일이 마음에 걸려 어색할 법도 한데 아들은 전혀 그런 기색 없이 부탁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약 타러 병원 가야 해서 시간이 좀 애매하구나. 그래요? 아, 그럼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 속에는 아쉬움보다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또 못 봐주는 거냐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사정이 있어도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 이해할 마음조차 없다는 것을요. 그 뒤로도 비슷한 연락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새벽 3시에 문자가 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서준이가 밤잠을 안 자요. 혹시 내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답장을 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문자가 또 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제 너무 힘들어서 그만. 이런 메시지에 몇 번이나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손주인데, 그래도 내 아들의 아이인데, 이런 생각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몸이 안 좋아 종일 누워 있었고, 저는 청소를 하다 말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혹시 오늘 서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아, 오늘은 안 되겠어. 아버지가 어젯밤에 고열이 나서 지금도 몸을 제대로 못 가누셔. 내가 없으면 안 돼.
전화 너머의 숨소리가 길게 들린 뒤 서연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 네. 어쩔 수 없죠. 뭐, 저희 엄마는 저희 언니 아이 먼저 보기로 하셨고요. 저희는 항상 후순이네요. 말투는 평범했지만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손주도 안 봐주는 시어머니라는 꼬리표를 붙였다는 사실을 그날 확실히 느꼈습니다. 며칠 뒤 서준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돌잔치 장소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저를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민이 눈치 보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자리 여기에요. 그 자리는 입구 쪽, 스피커 바로 앞, 친정 부모님과 완전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기 말고 그냥 저쪽 창가에 앉을게. 아버지 귀도 안 좋으신데 시끄러워서 힘들겠어. 아, 알겠어요. 그 상황에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앉은 이웃 어르신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원래 요즘 애들 저래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이라는 말에 제 희생과 노력이 너무 쉽게 퉁쳐진 것 같아서였습니다. 돌잔치 후 간단한 뒷정리를 도우려고 서연의 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는 사이 조용히 주방 정리를 하려는데 서연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 안에 손대지 말아주세요. 정리해 둔 거라서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물 한 잔 마시려 냉장고를 열자 서연이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물은 돈 주고 산 거예요. 수돗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낯선 사람인가, 집안일 도우러 온 가정부인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정리하다 보니 거실 한쪽에 과자 봉지가 있었습니다. 서준이 간식인가 싶어 하나 집어들었는데 서연이 황급히 와서 그 봉지를 확 낚아채더니 말했습니다. 그거 서준이 거예요. 치우고 싶었는데 깜빡했네요. 그 표정,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집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손주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이가 요즘 어떤 걸 좋아하는지, 혹시 감기라도 걸린 건 아닌지, 단지 그런 안부를 묻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왜 별일도 없으신데 쓸데없이 전화를 자주 하세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서준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요즘도 잘 먹고 잘 자니? 그러자 서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손주도 안 봐주시면서 왜 이렇게 관심은 많으세요? 저희만 힘든 거 아시잖아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매일 와서 애 보고 집안일 도와주신다는데.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분명히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건강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마음은 천근만근인데 몸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서연이었기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최소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이 왜 전화하느냐는 말이라면 그 기대는 철저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받았던 문자, 보냈던 용돈 내역, 아이 돌잔치 선물 목록을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내가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한 시점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세상에서 이제는 저도 조금은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정이 닫히는 건 순간이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 기대도 없었습니다. 아프신 남편 곁에서 조용히 밥상이나 차려 먹고 지나가겠지 싶었는데 아침에 현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식사 같이 해요. 서연이랑 서준이도 갈게요. 생일이시잖아요. 순간 괜히 마음이 조금 들떴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챙겨주니 고맙고 손주 얼굴이라도 보면 위안이 되겠지 싶었습니다. 저는 깻잎장이며 장조림까지 꺼내놓고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애들이 온대요. 생일이라고. 당신도 머리 감고 조금 웃어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서준이 얼굴 보겠구먼. 당신도 좀 웃고 살아야지. 하지만 그 기대는 문 열자마자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오며 인사 한마디 없이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현미는 그 기색을 살피며 웃으려 애썼고 서준이만 방실방실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우리 서준이, 아이고 예뻐라. 키가 또 컸네. 아이를 품에 안고도 마음 한구석은 서늘했습니다. 뭔가 준비된 듯한 불안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서연이 천천히 컵을 내려놓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도 진지하게 고민한 건데요. 아버님 상태 계속 안 좋아지시잖아요. 솔직히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요양원이요. 제가 몇 군데 알아봤거든요. 요즘 시설도 잘 돼 있어서 어머님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건 저희가 어머님 생각해서 준비한 자료예요. 그러더니 태블릿을 꺼내더니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요양원 입소비, 병상사진, 위치별 거리와 혜택이 정리된 표. 그 옆에 작게 쓰여 있던 글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소 후 어머니 설득 진행. 이걸 언제부터 준비했니? 내 생일날 이걸 보여주려고. 현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요. 요즘 엄마도 아빠 돌보시느라 힘드시잖아. 이건 우리도 고민한 거예요. 엄마 건강도 걱정되고. 저는 식탁에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 몰래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 생일날 요양원 이야기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냐? 서연은 고개를 살짝 젖히며 웃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네요. 저희도 가족인데 미래를 준비해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 돌보신다면서 손주도 안 봐주시고 저희한테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말은 제 존재가 짐이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내가 손주 안 봐주고 싶어서 그런 줄 아니? 아버지 하루에도 3번 약 드시고 혼자 계시면 불안하니까 내가 곁을 지키는 거야. 그게 미안해서 차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집도 너희 명의로 넘겨줬지. 그런데 내가 이 이상 뭘 더 해야 하니? 서연은 물컵을 쥔 채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전세금 주셨다. 차 사주셨다. 그 얘기 또 나오네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생색 그만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저희 삶에 방해 좀 안 됐으면 해요. 그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서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전 어머님 오시는 날이 제일 피곤해요. 솔직히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이것저것 다 참견하시잖아요. 저도 저희 엄마 보면 비교돼서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 말까지 들으니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꼴도 보기 싫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니? 그랬으면 너희 결혼할 때 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줬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 소원 내가 꼭 들어줄게.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현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나가. 오늘은 내 생일이다. 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라는 말을 듣고 밥을 더 먹을 순 없겠구나. 나가라. 서연은 끝까지 싸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어머님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부축해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실망인지 아니면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진 탓인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이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당신은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우리가 너무 잘해줬던 게 죄라면 죄지. 이제 그만 속 끓이고 당신 마음 지켜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진짜로 생각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걸 그날 저는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렷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고 더 이상 남은 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사랑보다 실망이 더 빠르고 정보다 배신이 더 강하게 남습니다. 생일날 며느리 입에서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저는 비로소 이 관계의 끝을 보았습니다. 며칠 뒤 현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날은 좀 지나치셨어요. 서연이도 기분 나빴대요. 엄마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셔서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한 말은 감정적인 게 아니고 이성적인 말이었겠구나. 현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현민아, 너도 알잖아. 내가 결혼할 때 그 집 전세금 누가 다 마련해 줬는지. 내 차, 생활비, 집 가전제품까지. 엄마가 그동안 한 거 내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는 내 생일날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며 프레젠테이션까지 해줬지.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 하는 일이니? 그날 이후 저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둔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꺼냈고 서연에게 보냈던 용돈 내역, 결혼 당시 내가 직접 보증을 섰던 전세 계약서까지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꼼꼼히 복사하고 일자별로 분류하며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짜로 정리할 거요? 네. 이제는 남처럼 지내려고요. 그렇게들 원하잖아요. 괜찮겠소?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오며 후회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많이 줬다는 거요. 이젠 그거 안 하려고요. 며칠 뒤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젊은 남자 법무사가 제 서류들을 하나씩 넘기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아주 명확합니다. 조건부 증여에 대한 내용, 부양 의무 위반, 그리고 최근 문자 대화까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증여 취소하고 생활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네. 특히 며느리분이 작성하신 요양원 입소 계획서가 핵심 증거가 될 겁니다. 그것도 어머님 몰래 진행한 거라면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거든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다잡은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 앞으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현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소송이라니. 진짜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말했잖니. 꼴도 보기 싫다고. 남처럼 지내자고. 나 이제 그 말 따르기로 했어. 뒤이어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도 나름 힘들어서 그랬던 건데.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법으로 가시면 우리 뭐가 돼요? 서연아, 너는 그날 내 생일에 내 손으로 남편 요양원 입소 계획서 꺼내놨지? 그게 뭐가 되게 만들었는지 잘 생각해봐. 서연은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차도 주고 돈도 줬으면 그냥 조용히 계시지. 받는 사람이 고개 숙이고 살아야 돼요? 어머님은 그게 다 생색이잖아요. 도와주고 뒤에서 은근히 압박하니까 우리가 더 숨막힌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 잘 들었다. 이제 그 생색 다 도로 찾아올게. 그날 밤 서연은 단톡방에 저에 대한 험담을 퍼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 무섭다더니 진짜 무서움 그 자체. 우리 시댁 돈 준 거 평생 빚처럼 갚으래요 키읔키읔 감당 안 됨. 그리고 그 내용은 동네 지인을 통해 제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의 마지막 연민도 끊어졌습니다. 이후 저는 아예 남처럼 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그 누구에게도 더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남편과 하루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라도 우리 편 되자고 했잖소. 그 말, 이제부터 진짜 지킵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라면 설령 그게 피부치라 하더라도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희생은 누군가에게는 사랑이지만 누군가에겐 그저 이용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요. 이제 그 사실을 더는 모른 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내 머릿속은 매일 전쟁터였습니다. 아들의 말, 며느리의 표정, 그날의 생일 밥상,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는 나 자신을 속이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나는 가만히 앉아있던 남편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집에서 나가요.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여보? 갑자기 왜? 나는 작게 웃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더는 저 애들한테 기대하고 살 수 없어요. 우릴 가족으로 보지도 않잖아요. 꼴도 보기 싫다며 집을 나가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젠 정말 끝내야 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도 따를게. 나도 솔직히 요즘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 그렇게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아직 명예 이전은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증여를 무효화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했고 다행히도 며느리의 언행은 그 사유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현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민아, 엄마야.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니? 왜요? 또 뭐 때문에요? 요즘 서연이도 많이 예민해서. 중요한 얘기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로 와.
자세한 건 그때 말할게. 전화를 끊고도 손이 떨렸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곱고 똘똘했던 아들이 지금은 목소리에서조차 날카로움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사무실 안에 앉아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앉자마자 팔짱을 끼고 눈을 흘겼습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거예요? 또 무슨 오지랖이에요? 변호사는 조용히 문서를 꺼내놓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는 증여 취소에 관한 절차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현재 전세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한 상황이며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이 낳고 키우려고 그 집에 정 붙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빼라고요? 그럼 어디 가서 살라고요? 나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했던 말 잊지 않았다. 꼴도 보기 싫다. 왜 봐야 하냐고 했지? 너희가 날 가족으로 안 본 순간부터 나도 너희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기로 했다. 현미는 옆에서 황급히 말렸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서연이 요즘 많이 힘들어서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야. 널 낳고 키운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알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생일에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하냐? 서연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꼰대 감성 지긋지긋해요. 나이 좀 먹었다고 다 참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민하면 그냥 따로 떨어져 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떠날 거다. 집도 정리하고 보증금도 회수해서 우린 우리 살 길 찾을 거다. 너희가 원했던 대로 말이야. 현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빨개져 아무 말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안 쓰던 작은 여행용 가방을 꺼내어 옷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아예 버렸습니다. 우리 정말 가는 거야? 응. 제주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 기억나지? 거기 월세 놓았던 집 비워진다기에 연락했어. 우리 둘이 조용히 살자.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이젠 당신 마음 편한 곳에서 살자. 나도 이젠 당신만 보고 살게. 짐을 싸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바라보던 아파트 단지, 아이들 웃음소리, 봄이면 피어나는 벚꽃들, 그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보다 더 소중한 건 더는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내 삶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누구나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기둥이 무너질 때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아파트 증여 계약을 취소하기로 마음먹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을 거쳐 전세 보증금 회수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두 손으로 따뜻한 차를 쥔 채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민아, 엄마야. 오늘 저녁에 잠깐 시간 좀 내라. 집에서 이야기 좀 하자. 왜 또요? 요즘 서연이 많이 예민한 거 모르세요? 쓸데없는 말하면 애기한테 영향 간다고요. 그러니까 잠깐만 들르라고 하는 거야. 중요한 얘기니까. 저녁이 되자 아들 현민과 며느리 서연은 제 남편이 준비한 저녁을 건성으로 먹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로 했다. 증여도 취소했다. 부동산에 연락했고 계약서도 무효화했다.
현민이 젓가락을 탁 놓았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집 지금 전세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서연은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설마 그동안의 정을 이렇게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이랑 손주 얼굴 보기 싫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주 끝장내자는 거네요. 정, 내가 엄마한테 정을 줬던가? 명절에도 인사 한 번 없이 뒤에서 욕하고 사람을 도우미 취급하던 너한테 무슨 정이 있어?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보고 나가라고요? 애 낳을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해도 돼요? 우리한테 줄 거 다 주고 돌아가실 준비나 하시지. 그렇게 끼고 있을 게 뭐 있다고. 현민도 지지 않고 나섰습니다. 엄마, 이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이제 가족으로 안 봐.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냐? 너희 엄마가 너희 먹여 살리느라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봤다. 너희는 그 은혜를 발로 걷어찼다. 이 집도 돈도 앞으로 한 푼도 기대하지 마라. 서연은 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애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 자라라고요? 그래. 네 애니까 네가 책임져라. 우리가 낳았니 키웠니?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을 살 거다. 현미는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안 찾아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조용히 일어나 아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라. 그게 내 선택이면 받아들이마. 하지만 내가 부모를 외면한 데가 언젠가는 뼈저리게 알게 될 거다. 그땐 이미 늦었을 거고. 그날 이후 현민과 서연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회수했고 남편과 함께 짐을 싸 제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짐을 털어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하다 보면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내가 너무 늦게 결단을 내린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가족이란 이름에 기대며 모든 걸 참아내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제는 비로소 제 삶의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저는 차가운 바닥의 기운보다 마음속 냉기가 더 깊게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약물 조절로 잠시 진정되어 병실로 옮겨졌고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노후였을까? 주황빛 석양이 병원 벽면에 내려앉을 즈음 현민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그 옆에 팔짱을 끼고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곧장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 상태는 좀 어때요? 말은 그렇게 해도 눈빛은 전혀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젠 저희도 한계예요. 아버님 상태가 이래서야 아기 낳는 것도 부담되고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미는 오히려 더 냉정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아버지도 계속 이러실 거고 엄마도 우리한테 너무 많이 기대는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정리 좀 하자. 정리? 응. 그 아파트. 엄마 명의로 전세 준 거 다시 생각해 보자고. 우리도 애 낳으면 방이 부족해질 거고. 전세금 빼서 강남 쪽으로 전세 옮기면 태교 환경도 훨씬 좋고. 그 순간
제 가슴에 뭐라 형언할 수 없는 통증이 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피와 살을 나눈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은 돌려주세요, 어머님. 우리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 집도 결국 우리 거잖아요. 중요한 거니까. 돌려받으려는 건 아니고 그냥 엄마가 알아서 나가주시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서연은 말을 마치고 스스로 대견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집 걱정이 먼저냐? 엄마,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현실을 봐야죠. 그리고 아버님, 솔직히 지금 요양병원이라도 모셔야 해요. 우리가 계속 챙길 수 없잖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현실을 보자. 그 집 증여 취소한다. 계약서 다시 쓰자.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그거 법적으로도 어렵고. 내가 그 집을 주기 전에 조건도 없었고 계약서도 썼지. 근데 그건 마음이었어. 널 믿고 서연이를 딸처럼 생각하고 내준 집이었어.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이 말들이 그 믿음을 뿌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들 현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서연을 돌아봤고 서연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요. 우리가 언제 어머님한테 뭐 기대했나요? 그냥 좀 깔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찾아오시고 아버님 상태도 그렇고 이젠 감당 못해요. 아기 생기면 이 집으로 친정엄마 부를 거니까 어머님은 좀 자제해 주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 증여 계약서를 꺼내 들고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유를 정리했고 소명서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제주로 가요. 아예 떠납시다. 더는 저 아이들 얼굴 보고 살 수 없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이젠 우리만 생각합시다. 며느리 서연이 교활하게 던진 한마디, 그리고 아들의 무심한 얼굴. 그 모든 것들이 제게 더는 남겨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도 깨닫게 되겠지요. 욕심과 무심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지금 이 순간 저는 조금은 후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써내려가는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그날의 말들이 아직도 귓가를 때리고 그 얼굴들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하지만 끝맺음을 해야겠지요. 이게 내 삶의 마지막 장이었고 이제는 정리하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고혈압으로 거동이 어려워 방에 누워 계셨고 저는 거실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문을 열자 현민과 서연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현민은 무표정했고 서연은 그 특유의 비웃는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들어와라. 무슨 일이냐? 소파에 앉자마자 서연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너무 지쳤어요. 엄마 아빠까지 다 떠안고 살려니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뭘 떠안긴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요양원 얘기 좀 다시 해요. 아버님은 계속 쓰러지시고 엄마도 건강 안 좋잖아요. 우리 애 낳고 키우기도 벅차요. 이 집도 엄밀히 말하면 전세권 엄마 명의지만 우리 애기 방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럼 좀 협조를 해주셔야죠.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 방으로 쓰고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비켜줘야 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조용히 남편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그건 너무하잖니. 아버지가 아프시고 나는. 그래서요? 엄마가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우리가 감당해야 해요? 부모니까 무조건 참아야 돼요? 전 그런 거 몰라요. 그냥 힘들어요. 정신적으로요. 엄마는 어릴 적부터 우리한테 뭘 해주셨어요? 전세권? 그거 없어도 우리 집 알아봤어요. 애초에 조건 나쁘니까 이 집 받아준 거예요. 현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입술이 달싹이는 걸 보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말이 그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란 걸요. 그럼 내 말은 우리가 나가주길 바란다는 거니?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네, 나가주세요. 대신 전세 보증금은 조금 손해보시고요. 저희가 이 집 리모델링 해야 하니까요. 제 두 다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집을 어떤 마음으로 넘겼는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세월은 모조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혔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입에 담다니 사람의 정이란 게 있긴 하니? 그제야 현민이 조용히 말을 뗐습니다. 엄마, 서연이 말이 좀 심했어. 근데 우리도 진짜 벼랑 끝이야. 애도 낳아야 하고, 육아휴직도 어렵고, 돈도 모자라고, 엄마, 이 집이라도 좀 정리하면 우리 숨 좀 쉴 수 있어. 나중에 형편되면 도와드릴게. 그 순간 이 아이가 나를 바라보며 형편되면이라는 말을 하는 걸 듣고 제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전 무엇이었을까요? 형편이 될 때까지 버티며 살아야 하는 짐이었단 말입니까? 다음 날 저는 등기소로 갔습니다. 전세권 증여는 아직 완전한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증여 취소를 진행했고 은행에 전세 보증금 회수 요청을 넣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아기 낳기 전인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우리 당장 이사도 못 가요. 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세요? 사람 인생을 망치시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인생 망치는 사람은 너희 자신들이야. 나는 내 이름으로 다시 살 뿐이다. 남편과 저는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정든 집을 등지고 바다바람 부는 낯선 곳으로 옮긴 삶은 외로웠지만 숨통은 트였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돌담길을 산책하며 혈압이 조금씩 내려갔고 저는 제주 감귤밭 옆에서 작고 소박한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들 현미는 어릴 적부터 얌전했지만 주변에 휘둘리기 쉬운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서연이라는 강한 사람을 만나 제 곁을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사실이 아직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 모든 희생이 헛된 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별을 통해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내 마지막을 평화롭게 보낼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살면서 배운 것 중 가장 뼈아픈 교훈은 자식이라도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삶을 지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이제부터라도 내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값진 깨달음입니다. 이제는 후회도 미련도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 마음은 쉽게 변하고 정은 아무리 줘도 받는 이가 귀히 여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늙었다고 가진 것 없다고 무시당하던 세월 그래도 저는 저대로 살아왔고 이제는 제 마음 편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소가리만 하며 참기만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늦기 전에 마음 다치기 전에 내 인생을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 하나쯤은 어디선가 또 일어나고 있을지 몰라서 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적어봅니다. 부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여러분도 자신을 아껴주며 사시길 바랍니다.